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지난 일요일 발표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대결에서 크게 승리하는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가 이상하다고 어제 아침 저희가 방송에서 지적했었습니다. 3월 같은 조사에서는 국번 8천여 개를 무작위로 사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불과 60개 국번만 사용했고 결번 등의 이유로 비적격이 된 번호의 비율도 3월에는 60%가 넘었다가 이번에는 8% 불과했습니다. 무작위로 걸었다고 하는데 90% 이상의 번호가 적합했다는 거죠. 중앙선관위 역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판단해 업체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자의 요구에 맞춰 의도를 담은 여론조사,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경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조작이고 범죄죠. 이번 여론조사에 그런 조작의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지시를 내린 범인을 찾는 거겠죠. 이런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무트로 오른 세월호가요, 심각한 선체 변형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소금물을 머금은 금속이 공기와 접하면서 빠르게 부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몰하면서 해저면에 부딪힌 배 뒷부분은 좌우로 뒤틀리고 일부 함몰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이렇게 사고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선체가 올라온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슬퍼요, 보니까. 예. 배 자체가 슬프다, 사실은. 네, 또 하염없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미수습자나 유가족들 등을 보고 있으면요, 또 더 슬픕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최순실 씨가 최근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50통 정도의 손편지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손편지가 내용이 비난인 겁니까? 아니면? 예, 일종의 팬레터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팬레터. 예. 예. 한 남부교도소에 있었던 재소자 말에 따르면요. 남부교도소에 요즘 보이스피싱과 스포츠토토 관련 범죄로 들어온 수용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최순실 씨에게 손편지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 서신 교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도소로 옮기면서요, 그 제한이 풀려서 요즘 이런 편지가 계속 득달같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교도소가 이제 스포츠토토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자들이 많고 그분들이 편지를 쓴다는 거잖아요. 롤 모델이죠, 롤 모델. 나도 저 정도로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예, 최순실 씨 처음에 한두 장 읽다가요, 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할 일도 없으니까 다시 읽을 거예요, 아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가요, KBS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8일, 9일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어서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받는 대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확실해 두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지적했다는 거 먼저 밝혀두고요. 사실 이 여론조사, 이 선거 기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꼼꼼히 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방식으로 튀는 케이스는 처음 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010 다음에 4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국번이. 그러면 1부터 10까지 10개가 가능하죠. 첫 자리가. 근데 총 4자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0개의 전화번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자리 수를 통해서. 근데 그중에서 8,000개를 썼다는 거죠. 지난 조사에서는. 이거는 꼭 몇 개를 써라고 하는 규칙은 없어요. 근데 모집단이 충분히 커야 되니까 1,000개 이상을 보통 사용하고
8,000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 조서는 그 중에서 국번을 60개만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네. 근데 이 60개 국번이 혹여라도 특정 지역이거나 뭐 특정 직업군이거나 혹은 특정 답변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 군집이거나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왜 골라냈냐, 뭐, 이런 문제가 남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이상한 케이스는 처음이어서, 조사기호를, 이거는 KBS나 연합뉴스에 조사기호 발표에도 없어. 이건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개요가 발표되어 있는 표가 있어, 표준표. 그 표를 읽을 줄 알아야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체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은 이제 그렇게 국번도 적지만 무작위로 걸었는데 90% 이상이 있는 번호로 나왔다는 거죠. 네. 대단히 이상한데. 선거 기간에는 모든 여론조사의 조사기호를 사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기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인들이 이걸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뉴스를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도하는 기자들은 최소한 이걸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유무선 비율도 좀 따져봐야 되고.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제 지적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업체에서는 자신만의 해명이 있겠죠. 예, 뭐 반박했습니다. 조사 방식에 문제 없다고 하고요. 네.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전화번호 개수가 줄어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전화를 걸어보지 않고 그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조사 기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획기적인 방법인 거죠. 무작위라는 건 상대가 누군지 따지지 않고 돌리는 건데, 90% 이상이 있는 번호로 무작위를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이 그분들을 위해서 개발됐다고요? 굉장히 획기적인 조사 건가요? 대상에게 3번 전화를 걸어서 응답을 받는 콜백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론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체크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문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실제 의도를 담은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그 수치가 유사하게 나오도록 미세한 문항의 조정이라든가 혹은 조사 기법의 조정이라든가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준 적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답니다. 마음을 먹으면. 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알죠. 업계에서는. 이거 기술이 들어갔구나. 하지만 또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론조사를 너무 믿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런 수치를 통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방송이 이 수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의구심이 가는 조사 방식이나 의구심이 가는 조사 개요가 있다면 반드시 지적을 하고 거기에 과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기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여론조사 특히 선거 기간에는 특히나 기자들은 다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그냥 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걸 검수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5분만 쳐다보고 의구심 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전화해보면 알죠.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해서 저희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 통계 분야, 네. 특히 샘플링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하고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잠시 후 인터뷰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부터 갑자기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관련해서 초긴장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5월 9일 대선 이전에 북한의 태도 변화 시한을 정해놓고 이후에 대북 단독 행동을 나설 것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확인되지 않은 시나리오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직결시키고 전략전을 총동원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침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이요? 예. 미국이 북한을 단독으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예, 물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뉴스입니다. 물론 예. 확인되지 않은 뉴스일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 하루 굉장히 돌았습니다. 예. 단독 행동을 미국이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장관과 인터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자 또 정치권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요,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걸 걸고 한반도 전쟁 막겠다라고도 밝혔고요. 또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발빠른 대응이긴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자, 다음 뉴스는요? 다음 후보들은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 공략을 위한 정책 발표와 경제개혁 의제 강조를 위한 젊은층 지지율 수복에 나섰는데요. 과거 국민적 청년 멘토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분야에서 지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요, 어제 관련된 행사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취약 지지층을 공략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자, 다음 후보는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어제 경남도지사 퇴임식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는데요. 또 강성노조와 정교조를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막말 또한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요구는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강성 보수 입장에서는 노조와 정교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막말이 아니고 예, 센 발언이긴 한데요. 예, 풀 워딩을 보면 예, 그분들한테는 약속인 거죠, 약속. 예. 자, 다음 후보는요? 바른정당의 유승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전혀 없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다들 이제 유승민 후보가 양보수 후보 중에는 지지율이 더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단일화를 이분을 대상으로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하도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짜증도 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지금 말한다고 해서 15일까지 완전히 가능성이 없을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후보 자신은 전혀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다른 후보들은요,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개헌을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과감한 제안인데.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아니라도 다음은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죠. 자, 또 마이너 후보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네, 잘 모르시겠지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출마 선언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예, 그리고 어제 입장도 냈는데요. 전직 기무사령부 지휘관 20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 선언하자 그에 대해서 양심을 팔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 가장 크게 보도된 대선 관련 발언이었어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찾아갔던 것도 뉴스가 꽤 나왔었습니다. 아, 그랬죠. 접견 거부됐다고. 예, 하지만 편지는 전하고 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을 한번 쭉 일별해서 브리핑을 해볼 시간이 부족하네요. 짧게 얘기하면, 문재인 후보의 강점은 이제 적극 투표층에서의 강세, 표 충성도가 강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약점은 이거죠. 결속할 만큼은 다 결속한 거 아닌가. 이게 약점인 것 같고.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이제, 본인은 그렇게 불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전선의 대표 선수가 됐죠. 이건 구도의 힘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래 구도가 만든 지지율은. 그게 최대의 강점인 거고. 약점은 이제 보수 진보 양쪽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 딜레마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후보들의 어떤 전 상황을 이야기해서. 홍준표 후보는, 본인
혼자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점이 있어요. 최대 강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최대 약점이죠. 본인이 판을 짜야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서포트를 하기 힘들다. 당의 힘이 빠져서. 유승민 후보는 사표 방지 심리가 가장 최대의 적이죠. 네. 후보 자질은 훌륭한데 말이지.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낮으면 우리나라 대선의 표심 특성상 표를 주지 않는 거기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네. 정의당도 마찬가지죠. 사표 방지 심리. 오랫동안 당해왔던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부정의 최대 피의자죠.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정의당 지지자들이 흔들리게 되는 양상. 이런 딜레마가 이들 후보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대선이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들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취자 여러분을 동력으로 돌아갑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열려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내용과 뒷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 자,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지난 9일 KBS와 연합뉴스의 여론조사 표본 추출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선관위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샘플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김재광 아이오와주 통계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방송 섭외는 저희가 아침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드렸으니까 저희가 먼저 했는데 어젯밤에 JTBC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먼저. 예.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배신을 하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샘플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느냐. 그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이 조사에서 표본 추출, 샘플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이 이상한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대선은 굉장히 좀 쉬운 것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4월 초쯤에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반전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루 조사만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서 네.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2, 3일은 걸려야 하는데 네. 하루 만에 조사를 하면 결과가 좀 더 그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의사결정을 하루 만에 보통 2, 3일에 하던 거를 예. 하루 만에 하는 걸로 바꾸는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뭐 한두 서베이가 아니라 여러 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은 여론조사들이 하루 만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 결정을 누가 일괄적으로 했을까 이런 의심부터 하셨다고요? 이게 좀 그게 뭐 제가 다 꼼꼼히 체크한 건 아니지만 예. 일단 하루 만에 조사했다는 건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 저는 그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이번 주말에 좀 시간이 좀 나서 예. 그 KBS 연합뉴스의 그 결과와 관련하여서 예.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기재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개요를. 그런데 예. 선관위 산하의 여심이라고 하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게 돼 있죠. 예. 조사 개요가. 예. 네, 등록이 다 돼 있으니까 예. 거기에 모든 웬만한 정보가 다 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봅니다. 거기 예. 보니까 예. 네네. 거기 보니까 그 유무선 그 RDD 이메일 예. 걸기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무선 전화 조사에서 국번이 60개만 조사된 걸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이상했는데 그 60개만 조사한 것이 왜 이상한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그 동일한 회사에서 이게 지금 매월 정기 조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서베이를 매달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
사실 보통 중간에 그 방법을 잘 바꾸지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조사는 이상하게도 3월 조사하고 너무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뭐 우연인지 예.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조사에서 보면 유선이 10만 6천여 명, 예. 무선이 12만 명의 대규모를 컨택을 해서 예. 총 2천 명의 응답을 얻어냈는데 반해서 예. 4월에서는 유무선 각각 3만 명만 컨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월 조사에서는 대규모로 조사를 했는데 네. 대규모로 컨택을 했는데 4월에서는 그냥 소규모로 시작부터 예. 또 이제 그 추출틀 만드는 것부터 3만 명으로 딱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RDD 무선 전화에서 그 010 다음에 나오는 네 자리 숫자 번호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만 개가 있는데 이 네네. 번호 중에 3월에는 8천여 개를 돌렸어요. 그죠? 국번 네 자릿수 10만 개 중에 8천여 개를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8천여 개를 8천여 개 대상으로 국번을 했죠. 예. 예, 돌렸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줄어드는 것이 네. 4월에는 10만 개 중에 그중에 딱 60개만 국번을 선택해서 네네. 돌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조사 대상 규모가 확 줄어들었는데도 2,000명 응답은 또 그대로 얻어냈어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번은 줄였는데 전체 샘플 수는 같으니까 각 국번당 조사된 번호 수는 늘어난 것이죠.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상한 지점이 이제 소위 비적격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팩스 번호라든가 결번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적격으로 판정되지 않는 번호,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아닌 번호인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아니면 회사 번호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 비적격 사례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사 회사에서는 이 네. 샘플링 방법이 RDD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임의 걸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RDD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 비적격 비율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뭐 대략적으로 40%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3월 조사에서도 그게 50%가 넘었었습니다.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60%. 네네, 60% 가까이 네. 됐었는데 비적격이. 예. 그런데 이번 4월 조사에서는 유선 2,460, 무선 2,650 해서 10% 미만입니다, 둘 다. 자, 이 비적격이 10% 이하라는 건 걸었다고 네. 하면 결번도 아니고 팩스 번호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쓰는 번호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걸었다는 얘기죠. 예. 어떤 방식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번호는 다 이제 걸러내고. 빠지고 예. 빠지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만 전화가 갔다는 얘기인데. 실제 전화번호한테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작위로 걸게 되면 절반 가까이는 결번이거나 그 개인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 조사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3월 달에도 그게 50%가 넘었는데 4월 달 조사에는 걸었다 하면 90% 이상이 사람이 사용하는 번호였다는 거죠. 무작위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네, 무작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위 샘플링의 전문가로서 하실 말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작위가 예, 되나요? 네. 예,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작위의 정의가 뭐냐라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무작위랑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작위랑 그럼 다른 거냐라는 것이죠. 순수한 무작위라고 한다면 예. 그냥 컴퓨터가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켜서 전화번호를 생성을 하면 예. 그걸로 걸어서 그게 만약에 이상한 번호면 무효 처리를 하고 예. 다시 걸고 그런 게 반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아무튼 비적격이 상당히 걸러내지고 나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컨택이 됐다는 얘기니까 예. 뭔가 무작위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무선 전화 조사에서 사용된 국번이 예. 단지 60개뿐이라는 것이 정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조사에서는 8,000개였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예. 4월 조사에서는 한 국번당 예. 100개의 전화번호를 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국번 내에 이게 그 샘플링에서는 이게 집락 추출이라고 하는 건데 클러스터 샘플링. 예. 그 클러스터 샘플링이라는 건데 이 클러스터 샘플링은 급내 상관 문제가 발생하는 에서 더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무슨 교과서를 얘기냐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짧게. 왜 더 네네. 위험한 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같은 국번 내에 예. 사람들이 동질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 그 신뢰성에서 네. 더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왜냐 그 같은 국번이라면 예를 든 겁니다만 같은 지역이라든가 네. 그렇죠. 그런 식의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특성을 네. 가진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네. 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 만약에 유선 전화에서 이거는 뭐 무선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 유선 전화에서 서울 강남 5로 시작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5, 4, 7 이런 데는 예. 이제 강남 쪽이니까 네.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그러면 특성들이 들어가게 된다. 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그게 100명을 뽑았더라고, 그러니까 100명을 거기서 조사를 한 게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100명을 한 거랑 다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4월 조사에는 그런 위험성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그 60명이, 그러니까 예. 60개의 국번이 랜덤이냐, 네. 아니면은 또 그게 어떤 개입이 들어갔냐,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 나쁜 방법을 사용했느냐는 것이죠. 굳이. 그냥 랜덤하게 하지 말고. 예, 그렇죠. 왜 굳이 그 나쁜, 더 안 좋은 방법을 사용을 해내는 거죠. 그냥 랜덤하게 했으면 될 텐데. 더군다나 3월에는 그렇게 랜덤하게 했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도 바로 하루 만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쁜 샘플링의 방법이다. 이게 누가 일부러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나쁜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조사가 들어갔고 또 업체에서는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어떤 노하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조사 방식을 바꿨다고 하는데 선관위 조사 결과로 그런 의도나 아니면 그 업체 해명으로 의혹이 해소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슨 음모론 이런 식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냥 나타난 증거만을 사용해서 네.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당 조사 회사하고 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께서 판단해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조사 회사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왜곡한다면 그건 여론조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여론조사 산업 자체의 그 존립 근거를 위협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마치 제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제 학자적 소신을 버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랑 동일하게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뢰사회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본격 선거운동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청취자들은 당연히 대선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여론조사에 노출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걸러낼지, 어떻게 제대로 여론조사를 볼 수 있을지 간단한 팁을 주신다면요? 먼저 선관위 산하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 그 조사 관련 기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참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조사 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 기간 내에 정상적인 응답자를 모집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편법을 쓰게 될 유혹을 느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사 기간이 충분한가? 예. 즉 적어도 2일 이상, 이틀 이상의 조사 기간을 산정하고 예. 거기에 주말이 끼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선 비율이 좀 높다 이런 것은 좀 편향의 위험이 좀 있으니까 더 높은 것이니까 예.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인터뷰 중에 네 자리 숫자 국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2 10만 개라고 말했네요. 만 개입니다. 네, 정정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출동을 하고 중국 접경 지역의 병력이 집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반도 정세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어제 하루 인터넷에서 요동쳤습니다. 이 문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반도 전쟁 위기 아니냐, 칼빈슨 항모 전단이 출동하고 접경 지역에 병력이 집결했다. 그래서 전쟁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어제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네. 예, 현실적으로는 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요? 자꾸 시리아하고 비교를 하는데, 시리아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핵무기가 없고, 미사일도 그렇게 신동 없고, 반면에. 죄송합니다. 장관님, 전화 연결이 좀 안 좋은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미국이 북한을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치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끊고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뷰는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미국 칼빈슨 항모 전단이 한반도에 출동을 하고 또 중국 접경 지역에 병력이 집결했다. 이런 보도가 있자 어제 인터넷에서는 하루 종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는 SNS가 많이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우리를 빼고 단독으로 북한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북침설 혹은 폭격설이 꽤 많이 돌았는데요. 이 문제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됐나요? 예. 네, 장관님. 예.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잘 들립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을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치지는 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제 시리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시리아는 우선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이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한반도의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 지금 아까 중북 접경 지역에 중국의 병력이 집결되었다는 말씀하셨죠? 네네. 대만발 뉴스긴 한데, 네. 한 15만 명이 지금, 집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이 북한을 칠지도 모른다는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이 그쪽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건드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북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 6.25 때 참전했던 거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술망치한. 북한이 당하면은 바로 중국으로 불똥이 튄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칠 수 없고, 또 하나 지금 우다웨이가 어저께 서울에 왔다가 지금 곧 평양 다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다웨이를 통해서 아마 이런 미중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중국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 이런 걸 잘 전달하면은 북한도 함부로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는 겁니까? 그렇죠. 서로 지금 기싸움을 하지만 네. 어쨌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북한의 행동을
중국이 나서서 좀 자제시켜라 하는 그런 취지,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항공모함 전단을 이쪽으로 다시 돌린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실제 전쟁에 위협이 있다면 미국은 지금, 남한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부터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거 쉽지 않아요. 30만 명이나 있는데, 아하.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고, 미군이 뭐 한 1만 7, 8천 명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죠. 94년에, 그 영변을 북경 올라올 때, 그 전에 당시 대사의 가족들을 일본으로, 철수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30만 명이나 되는데, 함부로 못하죠. 뭐, 저쪽에서 미사일 쏘거나 뭐, 여러 가지 장사선폭 쏘면은 한국 사람만 맞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 남한에 거주가 있는 미국인들 30만 명을 지금 뭐 공항으로 빼돌린다든가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예. 6.25 때하고도 또 다릅니다. 6.25 때는 미국 사람이 군인밖에 없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전쟁의 직접 신호라든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증권시장이 출렁거리고 달러 환율이 지금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아주 안 좋아요. 자,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이제 칼빈 스노우를 재출동을 시킨 게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하는 의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북한이 실제 압박을 느낍니까? 느끼죠. 더구나 지금 한미 연합 훈련 중입니다. 21일까지 지금 계속되게 돼 있죠. 지금 칼빈슨 호는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쪽으로 오고 있지만 이미 지금 일본 쪽에 로널드 레이간 호라는 항공모함이 또 와서 더 버티고 있습니다. 예. 서해에는 중국의 야오닝 호라는 또 항공모함이 거기 또 들어와서 훈련하고 있고 이러니까 한반도 주변에 지금 항공모함이 미국 것이 2대, 중국 것이 1대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 대 와 있군요. 그것 때문에도 그럼요. 이게 지금 완전히 정말 참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까지는 안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속담에 마른 번개는 지는데 비는 안 온다는 말이 있고 우리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도 지나가려고 보지만 어쨌건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정부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미국한테 좀 얘기 좀 해야 돼요. 지금 뭐 적극적으로 나설 정부 자체가 지금 거의 와야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라도 나서야죠. 그렇군요. 자, 대선 후보들이 예. 자기들끼리 그 네거티브만 하지 말고 요즘 뭐 안모닝, 문모닝 이런 짓 하지 말고 네. 북모닝, 미모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좀 이러지 마라. 북한 문제의 출발점 바로 이게 북한인데 북한 정말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인질로 삼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런 짓 하지 마라. 강력하게 유력 대선 후보일수록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말로. 딴짓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건데 북한 하면 또 이제 벼랑 끝 전술로 유명하고 사실 그 전술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북한이 이렇게 뭐 항공모함 막 몇 대씩 오고 주변을 둘러싸고 하면 자신의 힘을 보여주느라고 뭐 국지적으로 도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예, 그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4월 15일이 오늘 지금 저쪽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요. 예. 근데 최고인민회는 뭐 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4월 15일이 김일성 탄생 105주년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이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이 됩니다. 이 15일부터 25일 그 전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로서 북한으로서는
소위 촉포를 쏘아 올린답시고 지금 뭐 핵실험을 육사를 한다든지 또는 좀 더 지난번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또 항공모함이 지금 2대나 와 있고 이러는데 중국도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의지를 읽었기 때문에 중국도 직접 적극 나서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거는 좀 최소한도 이 4월에는 좀 자제하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는 4월 21일 이후 그다음에 4월 25일 건군 85주년 기념 이때가 어떤 점에서는 지금 군사력 시가 막 끝나고 미국의 공백기죠. 예. 그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도 그런 문제를 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핵실험이라든가 큰 액션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북한 입장에서는 힘의 과시, 이런 것들도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첫 번째 액션이기 때문에 미국도 과잉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승장을 일으키고 이런 게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언제든지 전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 오판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북한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 주자들도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좀 보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네가티브만 하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는 좀 모일 수는 없지만 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의 한국 특별대표죠. 사무 네. 특별대표. 이 우다웨이가 서울에 들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중국의 우다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어떻습니까? 평양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평양으로, 서울 갔다가. 요새 평양 들린다고 그러는데, 예. 아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이번에는 6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경우에 정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미국이 또 중국에 그런 부탁을 했으니까 그 정도 어떤 점에서는 역할을 해줘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면에서 중국이 조금, 반대가 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서 중국이 역할을 좀 해주고, 예. 미국 요구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무역 문제에서 중국이 좀 챙길 걸 챙겨야 된다면, 우다웨이가 확실하게 평양에 가서는 김정은 북한한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주문을 또 우리 정치권에서 좀 해야 돼요. 우다웨이 확실하게 좀 해달라. 그렇군요. 이왕 갈 바에는. 우다웨이가 괜히 서울에 들렸던 게 아니군요. 서울 갔다가 이제 평양에 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미중 정상회담 취지도 설명하고 서울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메시지 들고 평양으로 갈 것이다. 예. 네. 중국 채널이군요. 우다웨이가.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은 이제 중국 얘기를 잘 안 듣는 걸로 그동안 평가됐는데 이렇게 우다웨이가 평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는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이번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막 여기 지금 한반도 주변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의 말을 그냥 무시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니 그렇게 네. 물론 무모하지만 예.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짓을 안 합니다. 아직 그 사람들 그거 선택하는 거 보면은 절묘해요. 내가 지금 94년에 복격설에 나왔을 때 김일성이 그 당시는 김일성이 살았을 때인데 남북 정상회담 제안하는 거 보고 참 귀신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심할 겁니다. 아마. 벼랑 끝 전술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걸 챙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예.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죠. 예. 벼랑 끝 전술도.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그 4월이 굉장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날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미훈련이 21일 날 끝나는데, 네. 한미훈련이 끝난 이후에 북한이 무슨 움직임을 가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가령 이제 장거리는 아니라도 서해상으로 동해상으로 좀 거리가 좀 나가는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게 예.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데 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도 한미는 협조하면서 그런 무력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게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 혹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는 거나 받고 앉았고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웃으시는데 난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답하신 거군요.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아있고 당선되면은 한 달 이내에 취임할 사람들이 예. 그러고 싶으면 이럴 때 목소리를 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 코너의 제목은 앞으로도 영원히 정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소수자 부대 전용 이라는 가칭으로 이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제대로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인과 정치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노인과 정치. 예, 무슨 이름이든 다 괜찮습니다. 자, 우선 정의당 얘기부터 오늘 이번 주는 해볼까요? 네. 정의당 KBS에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하는데, 심상정 후보는 그 KBS 자체 기준 때문에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랬었죠. 예. 이제 바뀌었습니까? 예, KBS가 쏟아지는 그런 여러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서 예. 자기 입장을 포기하고 심상정 후보도 함께 다른 4명의 후보와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내 정당인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다른 방송에서는 다 토론하는데 네. KBS만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특히 KBS는 그 국민들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라는 보도와 함께 제가 보기엔 최대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데 그죠? 만약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그분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수치상으로 높을 때에는 진보적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심상정 후보한테도 표를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불안해지면 과거에 마치 비판적 지지처럼 정의당 지지자이긴 한데 당장 정권 교체가 급하니까 일단 야권 일본 후보한테 더 표를 던져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표를 제대로 못 얻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런 양상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정의당 내에 없어요?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아직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예. 또 본선 대진표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확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사실상 확정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여전히 이제 그 구여권 후보들은 합종 연행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후보 등록을 할지 또 끝까지 완주할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그런 부분들이 단일화,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양강구도는 기본적으로 이 양강구도를 자꾸 저는 아직까지는 양강구도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전. 어떤 의미에서? 이른바 소위 말하는 비문연합. 예.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해서 나머지 후보들, 예. 나머지 이제
보수 계열 후보들을 다 하나로 모아내가지고 대적해보자라는 예. 그런 이제 오래된 작전이죠. 전통적인 진보 보수 구도가 잘 안 쓰니까 문재인 대 반문재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꺾어보자라는 그런 시도에서 추동되는 측면이 아직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지지율로 보면은 양강인 거는 뭐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가 향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볼 때 뭐 누가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책이 선택되느냐, 또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채택이 되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용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원론이긴 한데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어쨌든 이런 구도 하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TV 토론이 여러 차례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많이 하겠죠. 때문에 이제. 예. 뭐 TV 토론에서 이제까지 보여지지 않던 특히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진 언론들의 어떤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 양강 중심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예. 이제 정책적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후보가 더 표를 많이 얻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TV 토론이 하게 되면은 누가 도라지고 누가 그 인삼이고 누가 산삼인지 예. 그 저는 알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심상정 후보가 산삼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 산삼은 본 사람도 드물고 먹어본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게 잘 모르는데 그 산삼 캐는 전문가들은 알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산삼을 발견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신봤다. 그게 심상정 봤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재밌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산삼을 골라내는 네.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 국민이 그러면 10만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산삼을 알아보려면. 예, TV 토론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일부 소수만 이제까지 알아왔다면은 예. 또 국민들 접촉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도의 저 사람이 당선되게 돼 있거나 저 사람은 표를 좀 많이 얻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현실적으로 당선까지는 못 가더라도 심상정 후보한테 많은 표가 가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생길 것이다. 네. 아니 뭐 당선은 표가 많으면 당선되는 거고 예. 예. 좀 부족하더라도 의미는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신봤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KBS와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이 샘플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지적을 보셨죠? 예, 예, 봤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일이죠. 흔히들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여론조사와 결과와 관련된 뉴스가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 가장 핫하죠. 예. 예. 가장 뜨거운 뉴스가 가짜라고 얘기한다면은 진짜 그것은 경칠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미 조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급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그 기관이 예. 그 불량한 걸 납품한 것인지 예. 아니면 초부터 아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 그 소산인지는 곧 밝혀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조사에 들어가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연관해서 계속 양강구도 관련된 질문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민원위원회 주도하고 8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이제 감시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보면 최근에 이제 언론 지형에서 안철수 후보의 우호적인 기사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이게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는 내용을 어제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게 우호적인 언론 보도가 많은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언론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밝히는 것과 별개로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또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예. 오히려 은근히 이제 뭐 뉴스 배치나 편집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걸로, 예. 사실상 그 이렇게 지지하는 예.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 이 신문 누굴 지지하는가를 알게끔 돼 있는. 그렇죠. 사진의 배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포커페이스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에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새겨가지고 누굴 지지한다는 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말로는 안 하고 이마에 문신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말로 해라 차라리 떳떳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누굴 지지한다. 예. 다만 보도는 모든 후보에게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데. 그거 맞죠. 예, 그래서 이 후보들이 계속해서 뭐 지난 수개월 동안 아마 유력한 보수 후보가 있다면 그쪽을 지지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도를 갖다가 이제 누구 대 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이 키워내는 좀 그런 일종의 작전주죠. 작전 중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연관해서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조갑재 씨가 갑자기 문재인은 최악이다. 차악인 안철수를 찍자.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찍자. 이런 발언을 어제 하셔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조갑재 씨면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논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수 후보가 제대로 지금 힘을 섰기 때문에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라고 하지만 거의 이 망해가는 그 폐업 정리 세일에 나온 물건 같은 거니까 안 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그래서 너무 홍준표 후보에게 심한 말씀을 아니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최악이다 이 뜻이죠. 안 되니까 이거는 표를 줘도 소용이 없는 후보다. 그러니까 보수성인 그 다음으로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아무나 찍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배출한 후보는 아니지만은 또 100% 안심할 수 있는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 성분이 꽤 있는 그런 이제 후보를 찾게 되는 거고 그 후보로 안철수 후보를 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럼 홍준표 후보 얘기 나온 김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어제 드디어 사퇴를 했는데 그 시점을 절묘하게 선택해서 결국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버렸어요. 네, 거기 성공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꼼수라는 지적은 많았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300억 정도 되는 보궐선거 비용을 갖다가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진정 그걸 그렇게 생각했다면 본인이 안 나오면 되는 거죠. 도지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 본인이 5년 전에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경남도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해서 똑같은 케이스였죠. 사퇴하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로 자기가 당선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로 당선돼 놓고 자기는 이제 나오면서 보궐선거를 없애는 그러니까 마치 가출하면서 그냥 가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던 집을 불태우고 가출하는 이제 그런 폐륜을 갖다가 저지른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왜냐면은 누가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 보궐선거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갖다 박탈하는 거고 또 350만 경남도민들의 어떤 참정권, 투표권을 갖다가 또 말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휘하냐 하지 않냐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다 하는 그러니까 참 위험천만한 사람이에요. 위험천만한 사람. 집을 불지르고 다 가출했다고.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연결해서 또, 이제 선거가 바짝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여쭤볼 게 많습니다.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는 또, 이 발언은 박지원 대표로부터 출발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이걸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선수들끼리 기술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선거판에서 이제 사표를 조장하기 위한 누구 찍으면은 그게 이제 사표가 된다. 이제 찍지 말라는 얘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 평오리를 하는 거죠. 평오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인데. 낡은 표현들이죠. 요즘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어야 되고 또 그 좋아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를
정책이라거나 또는 그 비전이라거나 이런 정당한 사유를 찾도록 안내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좀 호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된다 이상의 혹시 카피 있으십니까? 당연히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된다가 이제 기본 카피일 텐데. 심상정 찍으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뀐다. 단순히 대통령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심상정 찍으면 삼삼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심상정 찍는다는 얘기는 산삼을 갖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삼을 드셨다는 우리 국민들이 드셨다는 얘기죠. 심 봤다는 심상정 봤다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 때 물어봐야 됩니다. 심 봤나? 심 봤다. 예. 심 봤다. 심 봤다. 다음 대선이 5년 후에 있을 텐데 그때는 노회찬 대표님이 한번 출마해 보시죠. 대선 출마를 직접. 예, 알겠습니다.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그건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고. 예. 예. 우리는 선거에 나가면 거의 당선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회찬 대표님이 출마했는데 떨어진 적도 있긴 있죠. 예, 간혹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노회찬 후보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예. 아니, 물려주진 않은데 자기가 가져갔죠. 그렇죠. 물려주진 않았죠. 가져갔죠. 어찌나 재밌게 말씀하시는지. 자,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지지율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양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양쪽 후보들이 서로를 공격하는데 아들, 부인, 딸 다 등장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문제,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부인의 교수 채용 문제.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 공개 문제까지 이렇게 가족을 두고 이렇게 공방을 서로 주고받는 과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가족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공방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정의당의 최대 약점이 이제 네거티브를 잘 못하는 네거티브 할 의지와 능력이 의원님 혼자 다 하시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고급 네거티브를. 그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출마하면서 집을 불태워버렸다. 네거티브는 아니죠. 근데 사실의 어떤 적시죠. 예. 근데 표현이 일반 네거티브의 10배 정도의 효과를 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는 근데, 예.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티끌만한 어떤 의혹도 맞습니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족 친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면은 정말 깨끗하고 솔직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긴 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해명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예. 저는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이 좀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건 또 해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해명할 의무가 있다. 후보들에게는. 근데 이제 너무 여기에 또 매여 있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는 뭐 정책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결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전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나눠서 해명할 필요가 있고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는 해명이 덜 됐다라고 또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만큼 계속 해줘야 된다. 확실하게 본선 들어가기 전에 해명하기를 바라고 그다음 딸 재산 문제 같은 경우도 언제는 공개했는데 지금은 또 공개 안 하고 있다면은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공개하는 게 좋다고 법적으로는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재산이 자기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긴 하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해명을 해야죠. 하지 않으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괜히 그렇게 키우지 말고 해버리는 게 낫다. 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도 좀 네거티브 공격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네거티브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체적으로 네거티브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심상정 후보 왜 이런가 뭐 이런. 저희들도 그런 작전에는 또 서투르기 때문에 작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심상정 후보가 여기를 공격을 당하면 걱정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캠프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나요?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를 뽑으면 어떤 심상정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궁금하다면은 정말 이번에 한번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심상정 후보의 그 남편분 부분을 모시면서 다른 후보들의 가족들 다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양상이 지금 아들, 딸, 부인 공방전으로 가면서 모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딸을 모셔가지고. 예. 저희도 모시고 싶은데 이 공방의 한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다 모셔서 다른 방송과 좀 차별화를 깨보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의 남편분 나오시고 끊겼어요. 지금 이런 공방들 때문에. 심상정 후보 나오신 김에 또 그리고 이 코너는 정의당이 이제 쓰는 시간의 코너니까 심상정 후보 그렇게 자신 있는 공약이 뭔지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우리는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예.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예컨대 최저임금 10,000원. 제가 최초로 공약한 후보가 이제 심상정 후보입니다. 근데 차별성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른 후보들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까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된 그 비율로 계속 인상이 된다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막판에 가면 다 10,000원 됩니다. 공약이 아니다. 이거는 공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즉각 10,000원을 하겠다라는 심상정 후보 공약하고는 힘크게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대에 아이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리고 국민의 의무로 해가지고 소집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평균 1인당 매달 20만 원 정도를 갖다 집에서 타다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빨래 하는데 그 기계 돌리는 세탁기 돌리는 500원짜리를 집에서 보내주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우리 병사들의 월급을 갖다가 월 평균 병장 기준으로 한 달에 54만 원까지 인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고 국방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국방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 이 병사들의 갖다가 복지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해 주는 후보 심상정 후보. 이게 산삼입니다. 신받다 계속 밀고 계신데. 혹시 다른 후보의 공약들 중에 이제 시간이 이제 진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의 제목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사실 그 대표님 안 나올 때도 코너 제목 막 와요, 후보들이. 아무 때나 막 와요, 요새. 아무 때나 막 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고. 혹시 이제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보시다가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저는 다른 것보다 후보들의 공약을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사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데 저는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왜 바뀌느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사드 반대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국민투표 하자고 했다가 그다음에 국가 간 협약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개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가 간 협약이면은 그래서 합의였기 때문에 개성해야 된다면 그럼 위안부 합의도 개성할 거냐. 왜 어떤 거는 그 이유로다가 개성한다 그러고 어떤 거는 또 딴 이유로 내가 반대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심지어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그런 양국 간의 조약조차도 한쪽에서 문제 제기하면은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요한 정책이나 공약이 바뀌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정치 전체가 불신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바뀔 수는 있는데 해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좀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인들을 갖다가 가장 불신하는 지급권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오는 코너도 있으니까 그때도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제목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5년 후에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출마할 거라는 결심을 좀 전에 하신 걸로 제가. 그리고 본인이 나갔다면 당선된다고. 자랑인가요? 협박인가요? 주의하라고.
아니요. 유권자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의 마음의 차를. 준비를. 너의 찬 5년 후를 준비해라. 자,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BS TV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서 어제부터 세월호 다큐 5편을 연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2 돌아봄의 책임 프로듀서 박종필 감독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박종필입니다. 네. 이 5편 사실 저도 봤는데요. 예. 우선 이렇게 다큐멘터리 연작 5편을 기획하신 의도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이제 망각과 기억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6편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이제 7편의 망각과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7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6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기획 의도는. 잠시만요, 감독님. 네. 이 네. 전화 연결이 좀 안 좋은데요, 상태가 올리고. 네네. 잠시 끊고 다시 연결할게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자, 전화 연결이 안 좋아서 끊어졌는데요. 다큐멘터리 단편입니다. 단편 5편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어요. TBS에서 어제부터. 그런데 이 5편이 세월호 3주기 기념 프로젝트고요. 지금 연결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자 하는 분은 책임 프로듀스입니다. 5편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 아직 안 됐군요. 어제 처음으로 방송된 내용은 민간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후에 다룰 텐데,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기획의 의도입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네, 기획 의도 설명하시다가 끊어졌습니다. 예. 네네네. 예. 저희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 제목을 망각과 기억 돌아봄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세월호 참사가 지금 3년이 됐고, 보통 이제 3년상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3년이면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뭐 그동안 이제 알고 계시지만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이제 유가족분들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제 정부가 방해해 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됐지만, 그러니까 사실 뭐 세월호가 이제 사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만 많이 훼손이 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고통은 더 이제 심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세월호 참사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도로 이제 작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첫 방송된 게 이제 민간인 잠사 돌아가신 고 김관홍 씨 이야기인데, 이 방송 내용 우선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김관홍 씨는 여러 번 인터뷰에서 잘 아는 분이고 그 스토리가 굉장히 네. 가슴 아픈데 일단 소개해 주십시오. 김관홍 점사님은 제가 이제 작년에 중고차도에서 유가족분들이 세월호 이제 인양되는 과정을 이제 감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예. 감시 활동할 때 이제 김관홍 점사님이 동고차도의 유가족분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인양이라는 제목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이제 김관홍 점사님을 알게 되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죠. 근데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6월달에 이제 세상 마감하셨는데, 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명예회복, 국가를 대신해서 시신수습을 했지만 국가 이제 시신수습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민간 잠수사들에게 누명을 지었었죠. 그것 때문에 되게 분노하셨었고, 그렇죠. 분노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먼저 가시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남아있는 자의 어떤 책무라고 할까요? 잠수사님이 그렇게 밝히고자 했었던 명예회복을 좀 보탬이 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추모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죠. 네. 특히 이제 저도 김관홍 잠수사는 여러 번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가 제 기억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민간 잠수사들은 사실상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는 순수한 노력,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들을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뭐였냐면, 정부, 해경에서는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네네. 무죄가 되긴 했지만 예. 이 대목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네네. 그 이후로 정부가 뭐 보상을 하거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네네네. 그 작년 말에 이제 보상을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지 못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상은 어떤 긍정적인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정부가 해야 될 그 일은 실수된 명예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실수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그 시인수 과정에서 이제 사망한 이제 두 분의 이제 민간 협사들이 있죠.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부가 지는 거죠. 사실 정부가 무책임했었고 능력이 없었죠, 능력이. 예. 능력이 없었고. 그 속에서 그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정부가 해경이 되겠죠. 해경이 시신수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능력하고 시신을 온전히 제대로 수습할 의지도 부족했었고,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가 이제 민간담사 두 분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는 책임자들 처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점사들의 명예를 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한데 지금 세월호 앞에 지금 계시다고요? 바로 앞에 계십니까? 예. 아, 네네. 눈앞에서 지금 세월호를 보고 계시군요. 네네네.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좋다 나쁘다고, 아주 나쁘다고들 얘기하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유가족분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가 많이 손상됐다라는 얘기는 접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이 손상이 됐고, 특히 이제 3년 만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세월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인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좀 듭니다. 네. 저렇게까지 훼손됐다면.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저희 한번 다시 연결할게요. 지금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종필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하영의 오프 레코드. 한겨레신문 하영 기자,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화 연결이 안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네네.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여보세요.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상하게 전화 상태가 안 좋네요. 하영 기자가 오늘 직접 스튜디오 나오지 못한 이유는 대구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 대구 경북에 정치부 기자가 이 중요한 대선 시즌에 내려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짚어볼 텐데 오늘따라 전화 연결이 계속 안 좋네요. 3번 연속으로. 자, 다시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기자입니다. 하영 기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요즘 휴대폰이 괜찮은데 이상하네요. 예. 예,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이 코너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신문에 나오지 않는, 예. 하영 기자는 그동안 여러 캠프를 돌며 캠프 내 소식을 전해왔었는데, 이제는 캠프가 아니라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의 분위기를 탐사, 취재, 보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에 가 있고요. 대구에서 전하는 대선 민심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네. 자,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예,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끝내려고 하니까 2분 남았는데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2분 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총 압축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대구 경북 지지자들이 어떻게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서 네.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지 네.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내려왔거든요. 네네. 주요한 지점 그리고 계층별로 직업군별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그 주로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만났고요. 저희가 1분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전달해 주세요.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네. 시간을 짧게 낼게요. 예. 네네.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국민의당 후보와 관련된 지지층이 견고하지는 않다. 아하. 표심이 흐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조정기는 빠르게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 정도가 대구의 민심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호남의 표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요? 예. 아니, 너무 짧아요.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보강해서.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받고 있는 지지표가 견고하지 못하다. 네. 그건 뭐 갑작스럽게 온 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네. 분석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가 이쪽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말씀하시자면 뭐 전략적 대안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전략적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그 현안과 관련돼서 이제부터는 검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 보수 쪽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매치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오는 것에 하영 여기에서 기자? 어떤 결과가 오느냐에 따라서 예, 시간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방송 사고였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